예, 이제 중등부 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발표자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발표가 끝나고 나면 25분간의 토론 시간이 주어집니다. 무대 위에 있는 발표자들끼리 먼저 토론을 한 이후에 심사위원님들과 그리고 객석에 있는 학생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간까지 해서 각 조당 발표 시간은 총 55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 먼저 발표할 팀은 CSIA 팀입니다. CSIA 팀은 BTE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CSI 팀의 발표자 루벨제덤. 정시용입니다. 저희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문제점을 듣고 난 후 전자파를 차단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전자파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발암 가능성을 경고한 대표적인 물질에 휴대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림대학교 전자파연구소에서 사람과 생체기관이 유사한 쥐에게 한 실험의 연구 결과에서 전자파에 노출된 쥐 중 80%가 간암, 위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전염되었지만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은 쥐는 예상대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중 판매 중인 전자파 차단 제품 11개와 생활환경 관련 차단 제품 8종의 성능 검증 실험을 실시했는데 전 제품 모두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4개 업체의 전자파 차단 스티커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오히려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 역으로 전자파 수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전자파의 발생을 막으려면 아예 전파를 차단해야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송수신이 가능한 상황에서 전자파 차단은 불가능하고 전자파 차단 제품을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에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전자파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는 휴대폰 전자파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존의 차단 제품들의 무효용성을 알게 되며 휴대전화 전자파를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면서 전자파의 양을 최소화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BT 제품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BTE란 Block the Electromagnetic Wave의 약자로서 전자파를 차단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그래프는 물의 상태에 따른 흡수율 그래프입니다. 물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주된 원리는 물 분자가 전자파의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물이라는 물질이 빛은 잘 투과하는데 다른 것들은 잘 투과하지 못합니다. 물로 된 막이 있어도 내용은 잘 보이는데 다른 파장의 전자파는 비교적 잘 차단해 줍니다. BTE 제품의 원리는 선인장이 전자파를 막아준다는 내용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인장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선인장으로 향하는 전자파는 많이 흡수됩니다. 그러나 전자파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서 우리 몸으로 직접 오는 전자파는 선인장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선인장으로 전자파를 막으려면 우리는 큰 선인장을 모니터와 우리 사이에 두고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자파를 케이스 속에 물성분을 넣어 차단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BT 제품의 예상 도안은 휴대전화 방수팩을 케이스화한 것입니다. 케이스 사이에 워터젤이 있어 전자파 차단 효과를 줍니다. 케이스가 액정까지 다 덮지만 투명해서 내용물은 보이고 빛의 굴절 또한 렌즈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터치 역시 누르는 힘에 의한 인식으로 가능합니다. 케이스가 깨지면 물이 새어나와 휴대폰 손상을 일으킬 때의 대비책으로는 물을 냉각시켜 젤리처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워터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나 송신을 할 때 전자파를 차단하게 되면 오히려 송신이 잘 안 되어 휴대전화의 원래 목적인 연락을 잃게 되고 전자파가 더 나오는 역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점들은 제품을 케이스로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BT 케이스 제품에 안테나 구멍이 있기에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안테나를 내장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BT 제품의 아이디어에 대한 효과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자파 스티커 미부착은 실험군, 전자파 스티커 부착 BT 제품 장착한 후의
물의 양 조절에 따라 대조군을 나누었고 BT 제품 아이디어는 케이스와 비슷한 소재인 지퍼백에 물을 담아 휴대폰을 감싼 것으로 정확한 핵심 아이디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은 전화 송수신 유무와 와이파이 사용 유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전자파 측정에 사용하였던 전자파 측정기입니다.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실험 가설을 세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송수신을 할 때와 송수신을 하지 않을 때로 나누었고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와이파이의 유무에 대해서 이런 가설을 내렸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표와 같이 전자파 스티커를 부착하고 휴대전화를 송수신 외에도 이용했을 때 역효과를 일으켜 수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BT 제품 아이디어를 이용한 결과를 보면 한눈에 전자파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T 제품 아이디어의 두께, 즉 물의 양에 따른 결과 비교 분석을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물의 양이 적어질수록 전자파의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에 와이파이 사용 시에 대한 전자파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역시 BT 제품 아이디어가 전자파를 막아주는 것을 확실한 차이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 송수신을 할 때와 안 할 때 둘 다 BT 제품의 전자파가 덜 나왔고 와이파이를 킨 유무에 따라서도 BT 제품이 전자파를 더 많이 차단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T 제품은 워터젤 타입의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케이스로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전자파를 차단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전자파에 따른 건강 이상의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 제품은 모든 기업의 의무로 상품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실험에서 직접 만들어본 BT 제품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젤라틴이고 케이스 앞에다 넣고 이제 휴대폰과 케이스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으로 직접 실험을 한 결과 전화를 할 때 전자파는 127로 이 제품을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적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7분 경과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SIA 팀의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제품 BTE에 관한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중등부 2팀은 남매과학도 팀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사물 인터넷 인삼 재배 하우스 설계와 제작에 대한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IoT 인삼 재배하우스의 설계 및 제작을 담관 남미과학도입니다. 작년 여름 고흥으로 과학 캠프를 다녀왔는데 고속도로 주변에 태양광 패널과 인삼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나 도시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아래 빈 그늘 공간을 활용하여 음지식물을 키워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지식물 중 인삼을 선택하여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IoT 인삼 재배하우스를 설계 및 제작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과 참고 자료로 인삼과 재배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삼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해가림을 가설해야 합니다. 재배 조건은 평균 기온 연간 0.9도씨에서 3.8도씨이고 강우량은 연간 1200mm 내외입니다. 탐구 목적입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고 음지식물의 재배 공간을 활용하며 인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외부 환경에 자동 제어하고 IoT와 결합한 새로운 도시형 농업을 추구하며 휴대전화와 연동한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계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센서부, 작동 제어부, 발전 통신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각 센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처리되도록 짜보았습니다. 먼저 조도의 세기를 측정하게 되는데 외부의 빛이 300럭스 이상이면 LED가 꺼지지만 보다 어두운 곳에서는 인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적정 세기의 빛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양의 습도를 측정하여 기본 수치인 328보다 낮으면 물의 공급을 받게 되고 328보다 높은 경우에는 쿨링팬이 작동하여 습도를 낮추게 하였습니다. 추가로 공기의 온습도를 측정하고 1분마다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삼에 대한 정보와 센서 장치들을 알아보고 각 센서들의 적정 변화값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후 알고리즘에 따라 센서들을 연결하고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이 환경에 따라 제어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식물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고 변수를 고쳐서 최종적으로 태양광 패널하우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최종 완성된 소스코드의 변수는 온도, 습도, 토양 습도, 조도의 항목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의 양을 조절하는 코드이며 이 부분은 환경을 체크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제작된 환경의 제어 결과표입니다. 실험 테스트 시간은 24시간으로 주어졌고 태양광 패널하우스의 내부 환경은 초기 설정에서 물이 투입되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12시간 이후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졌고 15시간 이후에는 일정한 환경이 지속되는 그래프의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과 동시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분흙에는 토양 센서가 있고 습도의 영향을 받아 팬의 가동이 결정됩니다. 그 위에는 공기의 온습도를 측정하고 패널을 통해 정상 작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패널 위의 조도 센서는 밝기를 측정하여 LED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 제어됩니다. 흙에 물이 많은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위에 쿨링팬이 작동되어 습도를 낮추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서버에서 확인되어지고 스마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면과 같이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식물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조명색을 다르게 한 서분 실험으로 최종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LED 패널을 노랑, 청색, 녹색, 빨강으로 다르게 한 태양광 패널하우스에 동일한 인삼을 각각 놓아 10일간 자율 성장시켰습니다. 결과는 청색의 환경에서 높은 성장치를 보여주었는데 자율 제어와 조건에 따른 시스템이 잘 가동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태양광 패널 아래 공간에서 인삼 재배가 가능함을 탐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였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농업은 재배지와 소비지가 달랐는데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되면 재배지와 소비지가 같아지게 되어 미래 농업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식물 테스트를 통해 청색광에서 인삼의 생장 촉진 가능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과 식량 재배를 위한 공간 절약이 가능했습니다. 둘째, 도시의 건물이나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아래 친환경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격 제어로 도시에서 원거리 주말 농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양한 음지식물마다 적용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매과학도 팀 수고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사물인터넷 인삼 재배하우스 설계 및 제작에 대한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중등부 이제 세 번째 팀입니다. 이 대회 주인공은 나야나 팀인데요. 홀로 있는 그대들의 곁을 지킬 건강 지킴이에 대한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홀로 있는 그대들의 곁을 지킬 건강지킴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할 이 대의 주인공은 나야나 팀의 유빈, 송채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 시대는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뿐 아니라 미혼 가정수 증가로 인한 1인 가족 수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주로 생활하기에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처해줄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아 사고의 피해가 큰 1인 가족들의 경우 그들의 사고 소식을 외부인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발견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1인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과연 혼자서 생활하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으로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지킴이는 혼자 있을 때 발생되는 심정지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품으로 심정지 상태의 지속화를 막기 위한 제세동술과 심폐소생술을 결합시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 건강지킴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지금 저쪽 좌측에 보이시는 사진이 건강지킴이의 기본 형태로 평상시의 경우 젖꼭지 패드나 파스 형태로 사용되다가 심정지가 감지됐을 경우 작동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강지킴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웨어러블 형식이라는 점인데요.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기에 긴급 상황에 구조대의 사고 신고와 전류 공급이 곧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형식을 결합시켰습니다. 건강지킴이의 전류 공급은 핸드폰을 통해 1차적으로 지원받고 그 전류를 2차 코일 원리를 이용하여 높은 전압을 얻으면서 작동되게 됩니다. 더불어 제품의 방수를 위해 고어텍스 기술을 이용하여 가공되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2차 코일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2차 코일 원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고전압을 넣는 장치입니다. 1차 코일로 전자석을 만들고 그 주위에 2차 코일을 위치시켜 놓으면 1차 코일의 전류를 단속했을 때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고 2차 코일에 높은 전압을 얻게 됩니다. 저희 안전지킴이에서는 핸드폰이 1차 코일의 역할을 하면서 1차적인 전류를 제공합니다. 또 건강지킴이의 칩 안에 2차 코일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저희는 점막 코일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의 이용 방법으로는 저희 안전지킴이가 AED와 심폐소생 기구를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부분과 그 외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부분은 제세동을 위해서 우측 쇄골 아래쪽, 좌측 유두 바깥쪽 아래 겨드랑이 중앙선, 그리고 심폐소생을 위해서 명치 아래에 꼭 붙여야 되고요. 그 외에 선택적으로 부착 가능한 부분은 유두 부분 및 돌출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붙이게 되는데 이 패치들은 심장의 움직임 분석을 돕게 됩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크게 핸드폰이 작동할 때 그리고 작동하지 않을 때로 나뉘게 되는데 핸드폰이 작동할 때는 심정지를 감지했을 때 핸드폰과 칩이 연동되어서 위치 정보와 함께 119에 자동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칩에 배터리가 있을 때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를 흘려주며 바로 심폐소생을 시작하고 제세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주변에 소리를 내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감전당해서 2차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칩에 배터리가 없을 때는 똑같이 심폐소생과 제세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핸드폰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2차 코일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선 전파 통신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심정지를 감지하였을 때 소리를 내면서 주변의 심정지 상황임을 알립니다. 또한 전기를 흘려주며 심폐소생을 시작하고 제세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집 안에 있을 경우에는 집 안에 위치한 전력 공급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그 전력 공급 시스템이 바로 119에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건강지킴이의 경우 심정지원자가 주 사용 대상이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이나 샤워 등과 같이 액체가 닿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저희 제품의 제품 방수 시스템을 설비하였습니다. 우선 제품 내에 위치되어 있는 칩의 경우 칩을 감싸는 케이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방수를 해결하고 그 칩을 감싸는 외부천의 경우 고어텍스 기술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고어텍스 기술이란 방풍성과 투습성이 극대화된 원단으로 신체에 닿는 부분의 경우 땀과 습기의 경우 방출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과 액체는 막아주는 그런 특수 제작된 원단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건강지킴이를 통해 신체에 직접 북철되는 형태로서 휴대가 굉장히 용이하고 신종제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응급대가 도착하기 전 응급 처치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인 가족과 같이 응급 상황에 대처할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로 인한 사고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희는 사고 상황의 완벽한 응급 처치를 통해 119 대원들이 더 많은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출동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상용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에 저희 건강지킴이를 만들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대회 주인공은 나야나 팀의 홀로 있는 그대들의 곁을 지킬 건강지킴이에 대한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중등부 4팀 중에서 마지막 팀의 발표만 남았습니다. 스펀지 팀의 PTC 지별기를 이용한 천일염 생산 연구에 대한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펀지팀 발표자 이준희입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는 PTC 지별기를 이용한 천일염 생산 연구입니다. 저희는 우리 고장의 마지막 남은 염전에 대한 방송을 보고 이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축구장 약 180개의 면적의 염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작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소비한 소금은 398만 톤입니다. 국산 소금은 33만 톤이고 국산 소금의 10배가 넘는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산 소금 20kg을 팔면 3,800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입산 소금보다 국산 소금의 생산비가 더 높기 때문에 염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염전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TV에 나왔던 천일염과 자염을 만드는 염전을 방문하여 염전의 문제점들과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 속의 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듭니다. 바닷물은 1차 증발지와 2차 증발지를 걸치며 농축되고 결정지에서 소금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보통 천일염이 얻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의 전통 소금인 자염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염은 증발지에서 농축된 바닷물을 결정지로 보내지 않고 가열판 위에서 전기나 가스를 이용하여 물을 증발시켜 만듭니다. 저희는 바닷물의 농축 기간을 단축시키고 자염을 만들 때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염전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PTC 지별기로 태양열을 지별한 후 순환 펌프로 바닷물을 열흡수칩으로 순환시키면서 가열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PTC 지별기로 지별된 태양열로 바닷물을 가열하면 증발지와 가열판에서 물이 빨리 증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PTC 지별기란 반원통형 지별기로 내부에 반사판을 부착하여 저점 형성부에 설치한 열흡수칩으로 액체를 흘려보내 열을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태양광 판넬은 태양에너지의 20%만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PTC 지별기는 태양에너지의 90%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토대로 모형 PTC 염전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모형 PTC 염전은 가로 16cm, 세로 9cm의 PTC 지별기와 가로 30cm, 세로 20cm의 증발지, 그리고 순환 펌프로 구성하였습니다. 모형 일반 염전과 모형 PTC 염전의 성능을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각각의 염전에 0.5%의 소금 물을 5리터씩 붓고 5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일반 염전은 0.5%에서 0.85%로 염도가 상승하였고 PTC 염전은
0.5%에서 1.56%로 염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이 실험으로 PTC 염전이 일반 염전보다 3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금은 식량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생존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염전을 살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PTC 지별기를 이용하여 염전을 가동하면 소금의 생산 기간과 에너지 사용을 줄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염전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스펀지 팀의 PTC 지별기를 이용한 천일염 생산 연구까지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 시간 25분이 주어질 텐데요. 각 팀의 발표자 외 참가자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CSIA 팀. 남매과학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LED 실험에서 청색 LED를 선색 LED로 인삼 길이를 측정한 거 말고는 성분, 부피, 무게 고려해보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도 있고 싶고요. 또 정확히 LED 색, 즉 빛의 파장이 어떻게 식물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식물 테스트의 목적은 환경에 따른 제어가 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므로 저희의 그 와중에 LED의 빛을 다르게 하여 실험을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부피와 생량 이런 것들은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청색 LED가 효과를 준다는 말은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는 그 LED를 통해서 일단 길이만 확인을 해보았고요. 길이 부분에서는 청색 LED가 가장 효과적인 걸로 나왔습니다. 청색 LED가 도대체 어떻게 식물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지는 알고 계시는지 그거는 저희의 그 목적이 그런 것을 아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남매과학도 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삼은 건강식품으로 먹기 때문에 큰 인삼보다는 사포닌을 많이 포함한 인삼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인삼을 빠르고 크게 자라고 한다 해서 인삼의 약용 성분인 사포닌이 함량이 부족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인삼이 훨씬 많이 자라지만 우리나라보다 사포닌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사포닌의 함량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태양광 패널하우스 모델은 인삼이 크고 빠르게 자라는 데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인삼을 효율적이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삼을 빨리 성장하는 데 관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진안 인삼은 기온차가 주위 지역에 비해 뚜렷하고 또 고랭지대로서 30도 이상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서 사포닌 함량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포닌은 들어있지 않는 것인가요, 인삼에? 저희가 그런 조사는 아직 실행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팀 질문해 주십시오. 나야나 팀. 네, 저는 BT 팀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방수팩에 물을 넣는 그런 형식으로 케이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젤리가 디스플레이의 앞면에도 있는 것인가요? 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젤리가 그 앞면에도 있으면 아무리 렌즈를 쓴다 해도 빛의 굴절뿐만 아니라 빛의 산란으로 인해서 그 디스플레이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본 결과 젤리 처음 만든 두께를 얇게 하면 거의 투명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또 그거는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을 충분히 보완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앞면에 얇게 이 젤리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따로 이렇게 작은 조각을 하나 떼와가지고 화면을 움직여봤는데 실제로 터치랑 그런 작업이 다 가능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펀지 팀.
CSIA 팀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워터젤 전자파 차단막을 오래 사용하거나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색이 변색되거나 불투명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매과학도팀. 스펀지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염전은 주로 해양 지방에 있는데 해양 지방은 습도가 높아서 블록 렌즈에 쉽게 이슬이 맺히게 되어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PTC 지배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열을 지별한 후에 열 흡수 튜브로 그 열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서 습도가 높아서 거기에 이슬이 맺혀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염전에서는 바닷물을 끌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해양 지방 근처에 있기도 한데 만약 이슬이 맺혀서 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PTC 지별기는 반사판에 부착하여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건을 이용하여 이슬을 닦고 사용하면 되고 그 열을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SIA 팀. 그 스펀지 팀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PTC 지별기에 의해 모아진 그 복사열이 500도씨에서 700도씨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가운데 그 튜브가 녹는 경우도 있다 하고 그 염전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가운데 실험하신 거 보면 소금물을 그 튜브에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이 주로 금속관 그런 걸로 만든다 하는데 금속관이 부식되고 그렇게 녹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는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비해서 바닷물에 대한 부식이 잘 견디고 열 전달이 잘 되는 알루미늄의 재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튜브의 겉표면은 검정색 내열 페인트를 칠하여 태양열을 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할 건가요? 네. 네,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알루미늄을 사용했을 때 그에 대한 PTC 지별기와 그 관리비까지 추가해서 그에 대한 가성비와 그것을 고려해서 저번에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국가의 지원을 받겠다 했는데 국가에서 과연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손실로 이게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국가적 지원을 해줄지는 여쭈어 보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나라에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도 보조금을 줍니다. 태양광 판넬은 아까 전에도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에너지 20% 정도만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말한 PTC 지별기는 PTC 지별기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게 될 경우 태양에너지의 40%만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염전에서는 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90% 이상의 효율을 볼 수 있는데 태양광 판넬은 태양에너지 20% 정도밖에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아 PTC 지별기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가 지금 염전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현실성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염전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면 이제 외국 소금 수출업자들이 이제 생산 주권을 뺏기게 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소금을 수출할 때 비용을 마음대로 정해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저희 나라의 염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나야나 팀. 네, 스펀지 팀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조사에 따르면 PTC 지별기 안의 온도가 대략 200도에서 25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소금물이 그 안에서 그 증발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증발을 해봤자 다시 응결이 되고 다시 그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다시 그 소금이 그 물에 녹게 된다면 결국에 그 농도는 같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효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PTC 지별기를 사용하는 위치는 결정지가 아니라 증발지이고 증발지에서는 물이 PTC 지별기를 통하여 순환 펌프를 이용하여 열흡수 튜브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PTC 지별기로 지별된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면은 그 가열된 물이 증발지로 내려오면서
대류 현상을 통해 물과 다른 정상적인 차가워진 물과 따뜻해진 물이 섞여서 정상적인 온도를 변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PPT에서 그림으로 보셨는데 대류 현상에 의해서 계속 물이 따뜻해지면서 PTC 지배기를 통하여 계속 열을 공급받으면 그 매우 뜨겁고 따뜻해진 물이 그 상태로 결정지로 가게 되어 소금 결정이 속출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추가 질문인가요? 네. 네, 하십시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관안에서 혹시 그 결정지에 도달하기 전부터 그 증발에 의해서 결정이 미리 이렇게 생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이제 증발지에서는 결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농축을 시키는 건데 이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조금씩 증발을 하면서 소금 결정들이 농축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생기게 되고 그리고 관에서 소금 결정으로 속출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매우 뜨겁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PTC 지배기가 돌아갈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PTC 지배기가 태양열을 안 받는 위치로 돌려주면 되고 소금이 결정이 속출되었을 때는 열흡수 튜브를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어서 소금 결정을 빼낸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남해과학도팀. 이 대회의 주인공은 나야나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심장 질환자들은 상의의 옷주머니에 전화기를 넣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장에 전기가 통하는 장치가 붙어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혹시 왜 안 좋은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리게 되면 그 심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는 그 이미 나온 선행 기술 중에서는 아예 이 몸 안에 심장 옆에 전기를 줄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넣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었는데 그런 거가 나와 있는 거 보면 딱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진동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전자기파를 차단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쉽게 말하면 전자기파 차단이잖아요. 그 전자기파는 보통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파장 얼마짜리를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통신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를 말하는 건지 그 이외의 걸 말하는 건지. 통신할 때 나오는 그걸 차단한다. 그럼 전화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발표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안테나 요즘 다 내장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빼서 활용을 하자는 내용을 발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샤시가 안테나기 때문에 샤시가 안테나기 때문에 그거라면은 감도가 떨어져 가지고 통신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준 그 마이크로웨이브 판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원조 계산이에요. 그 현재 쓰는 주파수 대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데이터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그 PTC 팀 미안합니다. PTC에 대한 더 물어볼게요. 그냥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햇빛이 내려쬐면은 거기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다 햇빛을 받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다 흡수를 하면은 100%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 해놓으면은 요 햇빛을 증폭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한 점으로 모아주는 효과지 않습니까? 이게 볼록 렌즈나 오목 거울은 다 그건데 아까 PTC는 오목 거울처럼 생겼는데 오목 거울 내면 한 점으로 모았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가만히 두면은 바람에 의해서 증발도 되고 그다음에 태양빛에 의해서 뜨거워져 가지고 또 증발도 되고 해가지고 빨리 소금만 대면 되는 건데 이거를 모아주게 되면은 또 이제 밀봉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돌려줘야 되고 온도는 빨리 올라갈지 모르지만 바람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그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반사율이 아까 90%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곱하기 0.9가 돼가지고 오히려 조금 비효율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난 앉아가지고 계속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한 곳에서 모아두는 게 아니라 1차 증발지 원래 1, 2차 증발지를 거친 다음에
결정지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1차 증발지를 없앤 다음에 2차 증발지에 PTC 지별기를 10분의 1 크기로 설치하게 되면 일단 PTC 지별기에서 태양열을 지별한 후에 아까 전에 바닷물을 가열한 다음에 다시 원래 증발지로 다시 놔두면은 바람의 영향도 받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까 전에 발표에서 말했다시피 전이름을 생산할 때 보통 20에서 30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저희가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니 3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염전을 가동하는 사람의 방문하여 물어본 결과, 염전을 방문할 때 비가 오게 되면은 이미 다 농축했던 것도 다 다시 집어넣어서 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내보내서 다시 염전을 가동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비올 확률보다 일주일 동안 비올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PTC 염전을 사용하면 소금의 생산 기간을 단축해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질문이 조금 오해가 됐는데, 자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요만큼 햇빛을 받잖아요. PTC를 해주게 되면은 요만한 햇빛을 한 군데로 모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뭐 아까 말한 대로 6배가 늘었다 그러면은 그 PTC가 설치돼야 되는 장소는 면적이 6배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는 그 햇빛을 더 6배만큼 키워줄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질문의 포인트 하나였고, 바람의 효과,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바람의 효과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효과가 조금 더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였었는데, 그 6배만큼 크다는 게 면적하고 6배 햇빛을 받는 걸 한 군데로 모아줘야지만 6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게 저희의 PTC 지별기는 그 염전 자체를 덮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해서 그 바닷물을 온도를 높게 하여 증발률을 높인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염전 바깥에 PTC 지별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 염전에 들어오는 햇빛은 그대로 받고, 또한 PTC 지별기에 지별된 열도 함께 받기 때문에 더 증발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답변을 추가하자면, 저희는 PTC 염전의 그 뭐 증발지 크기의 4분의 1로 이제 PTC 지별기를 설치를 하였는데, 이제 모형 PTC 지별기에 이제 열흡수 튜브를 진공 유리광원으로 씌워서 이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완하고, 또 태양 추적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태양빛이 오는 곳으로 그거를 이제 위치를 이동시킨다면 효율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심사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CSI A팀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자파를 막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전자파 하나 막으면 다른 부가적인 단점이 또 핸드폰에서 노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나요 혹시? 전자파를 막게 되면은 기지국을과 송신하기 위해서 전자파가 더 추가적으로 출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전자파 스티커에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자파를 차단시키는 건 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그 본래 스마트폰 기능으로서의 단점들이 많이 노출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트 8 같은 경우는 써야 되는데 잘 써질까요? 화면에, 모니터에? 한번 써봤습니까 혹시? 워터젤을 하고? 네. 펜으로 직접 그 화면에다 써봤냐고요 혹시? 이렇게 그렇죠. 한 상태에서 노팅을 해봤냐는 얘기죠. 아니 그 삼성에서 나온 요새 그 노트 8이 노트 기능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는 건데, 혹시 써봤습니까? 그 펜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해봤는데, 그 저희가 만든 이 젤리로 그 화면을 그 움직여보고 글씨까지 써보는 작업을 해봤는데, 그거는 가능해서 저희가 이걸 완전 아니 그 터치 그 화면에 쓰는 거하고 그 문자 찍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터치 기능 같은 게 다 가능하다는 걸. 터치 기능은 가능해도 네. 터치 기능이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또 인터넷 검색을 또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젤로 인해서 화면의 왜곡 현상 같은 건 안 나타날까요? 젤의 두께가 일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화면 자체가 우리가 보는 선명도 같은 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그래서 현재 저희 이 넷만이 기술로는 일정하게 못 만들었는데 아주 좀 더 이걸 보완하면 일정하고 또 이거 저희가 만든 것보다 좀 더 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지금도 조금은 투명하긴 한데 더 이걸 훨씬 얇게 바꾸면 더 투명해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심사위원님들 저기- 질문 더 있으시면 네네네. 저기 해주십시오. 아까 네. 2.4 기가헤르츠라고 했는데 그거는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인데 아까 요건 아주 큰 거 심각한 건 아닌데 대원이 진동 에너지라고 돼 있죠. 진동 에너지가 거기에 보면은 회전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터넷에 잘못이 많은데 그게 분자가 보면은 회전이 있고 진동이 있고 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은 전이고 적외선은 진동 에너지예요. 근데 여기는 마이크로웨이브이기 때문에 진동이 아니고 분자의 회전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좀 잘못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전자기유도 쪽을 설명하는데 그 사실 아까 거의 그게 자극을 주려면은 테슬라 코일 정도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소형화시키냐 하는 거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소형화시키는 거가 사실 지금 테슬라 코일은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소형화시키는 거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토론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이 다 경과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토론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심사 결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IA 팀의 점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568점입니다. 다음 남매과학도 팀의 점수입니다. 623점입니다. 나야나 팀의 점수입니다. 585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펀지 팀의 점수입니다. 589점으로 남매과학도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세 팀도 애만히 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